자,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거 좀 앞으로 치울까? 좀 예쁜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흰색 벽지야. 여기 이쁘다, 그치? 안녕하세요. 손 흔들기는 뭐야, 근데? 언니가 약간 이쪽으로 볼래?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들어왔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일단은 아직 인사를 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제가 미리 오늘 방송한다고 궁금한 거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한 몇 개 읽어보고 있을게요. 언니 카톡 내가 보내줬잖아. 그거 보여줘. 지금 연초라서 가계부 쓰시는 분들도 많고 돈 관리에 관심 폭발이라서 자, 일단은 요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다. 인사부터 해야지. 일단 저는 구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람지 언니입니다. 돈 잘 모으는 람지 언니랑 네.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사고요. 저는 이제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이자 가계부 멘토 구채입니다. 자, 일단은 가계부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약간만 뒤로 갈까? 네. 자, 개인 용돈으로 뺀 금액에 대한 내역은 지출로 이중으로 잡히지 않게 기록 안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그 가계부에 예를 들어 뭐 람지 용돈 예를 들어 30만 원 떴다. 그럼 이미 그 30만 원 지출 처리를 한 거니까 그 개인 내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잡진 않아요. 만약에 나는 굳이 그 개인 내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애초에 30만 원을 잡지 않고 쓸 때마다 지출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을까요? 이건 언니 알죠?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데 가계부 항목으로 대출이자에 넣어요? 대출 원금 상환에 넣어요? 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항상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대출 제가 이자. 네. 저는 대출 이자는 우리가 은행 어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그 계좌에 나가는 금액으로는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 원리금 200이다. 그럼 200이 나가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사실 매달 이게 이자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어플 들어가시면 대출 부분 딱 클릭하시면 그 200 중에 예를 들면 이자가 70 그리고 원금이 뭐 130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어서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원금은 내가 갚는 거예요. 그 130만 원의 지분만큼은 내가 0.01% 1평이라도 내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 상환. 이건 저축이죠, 저축. 내 집 마련을 위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한 저축이고 70만 원은 대출 이자.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사실 빌린 거에 갚는 돈이니까 요거는 대출 이자로 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안 쳐요. 네, 이자 원금을 상환한 것도 결국 원리금이 빠져나가도 원금을 상환한 것도 그냥 카운트를 안 해. 카운트 안 한다는 게 뭐야? 저축으로 카운트를 안 한다고? 저축으로 그 카운트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냥 빠져나가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 그러니까 저축 굳이 근데, 그런 거를 남편 근데 그거는 그냥 약간 심리적인 거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려면 왜냐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대출금 원리금 갚는 게 저축의 전부인 사람들도 있거든. 지금 여기는 돈 관리가 워낙 잘 돼서 그런 거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둘이 부부가 500을 버는데 대출 원금만 해서 200 정도 나가는 원리금 200 나가. 근데 그게 만약에 저축의 전부야. 근데 이게 다 그냥 이자로 치면 너무 동기부여가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내가 통계치를도 내잖아요. 가계부에서. 진짜 내가 저축한 게 맞아요. 원리금은 내 저축이고 이자는 진짜 그냥 나가는 이자. 이제 그러니까 원금. 질문 많이 이제 있으시네요. 람지 언니를 하는 것도 참여해요. 반갑습니다. 수나짱님 고마워요. 람지 언니는 그 인스타에 람지 언니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다 람쥐 아니고 어렵게 지었어요. 람지예요. 지혜할 때 지. 네, 그거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 한번 볼까요? 가계부에 매일 나가는 돈을 적는데, 지출 적는데, 어제 적은 금액과 덧붙여서 오늘 쓴 금액 적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뭔 말이죠? 그냥 어제 쓴 거는 어제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고, 오늘 건 오늘 날짜로 입력하시면 돼요. 오늘 쓴다고 해서 어제 것까지 다 몰아서 오늘 날짜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결산할 때, 우리 그 핸드폰, 그 이체 내역 온 거 한 번씩 또 보잖아요. 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지출데이나 이런 것도 기록하잖아요. 맞아. 무지출도 있고. 맞아. 그 달력에 가계부 보시면 자동으로 그 날짜가 기입 안 된 거는 무지출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 가계부에 계좌 간 이체도 기록할 수 있나요? 이체가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내 지금 핸드폰으로 모바일 이체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가계부랑 연동이 돼서 인식이 되진 않아요. 다만 재산장부 폴더가, 그러니까 시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좌 간 A에서 B로 이체를 했으면 뭐 그 수기로 적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뭐 통장 1000이었는데 여기로 500을 보내서 500, 500이 됐다. 그러면은 500, 5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저희 남편 이제 친구 중에 가계부를 거의 개발자급으로 잘 만드시고, 아니 가계부가 아니지, 엑셀을 잘 다루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계좌 잔고를 불러오는 거를 할 줄 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거는 만약에 우리 방법을 알아봐서 되면 내년 버전에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 이름으로 자녀 통장에 이제 각각 돈을 넣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녀의 자산까지 우리 자산의 지금 자산 총 그 계에 합산을 시키나요? 지금 포함을 시키나요? 저는 포함시켜요. 왜냐면 아직 아이가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한테 따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돈인 거지. 그럴 때 이제 이분처럼 지금 이제 이 내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이제 옮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하냐라는 그런 조금 얘기도. 저는 제 계좌에서 아이한테 계좌를 입금을 하는 거는 아니었고, 만약에 이 계좌에서 내가 증여를 할 거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증여를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줄 수 있거든요. 그거 저는 했어요. 1살 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이제 모아져 있는 금액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남전이가 말한 것처럼 A에서 B로 옮겼다. 2천을 빼서 I 통장 만들어서 줬다. 그러면 요거는 재산장부에 여기에 있는 2천은 이제 빵원이 되는 거고, I 거에는 2천이 되는 거죠. 하지만 토탈 내 자산에는 똑같이. 똑같이.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도 이거 조금 궁금해. 어떤 거? 지금 내가 제로페이 같은 거나 이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상품권 같은 것들을 사용했는데. 아니, 저 죄송한데. 네. 노하우 알려주러 오셨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저도 이제 그 가계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제 가계부 쓰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가계부 쓰고 있어, 수기 가계부. 아니에요. 요즘에는, 네. 우리 거는 부탁해요. 너무 웃겨.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 저는 지인들은 다 줘요. 다 줘요. 다 끝까지 잘 안 쓸 뿐이야, 지인들이. 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한 건 가계부에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요거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서울 지역 상품권은 예를 들어 뭐 10% 할인해서 구매한다. 그쵸. 7%나 10% 정도?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해볼게요. 내가 10만원어치를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10만원 10%를 할인받아. 그러면 40만원, 예를 들어 10만원을 샀지만 실제 내 지갑에서 나간 건 10만원이 아니잖아요. 9만원만 나갔잖아요. 그래서 가계부 상에는 9만원으로 일단은 그 상품권 사는 분량을 9만원으로 적는데, 이때 중요한 건 상품권을 산 거는 지출을 한 걸로 적지 않아요. 상품권이라는 건 내가 원화로 지출할 수도 있고 달러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결제 수단이 금일 수도 있고 카드일 수도 있고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상품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원화에서 상품권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내 원화 9만 원의 가치로 그냥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자산의 변동은 없겠죠. 그러면 이 상품권이라는, 저는 재산장부에 예를 들어 상품권이라는 한 칸을 더 만들어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가계부 들어가시면 그냥 톡톡톡 내가 원하는 그 항목 쓰고 그냥 엔터 동기화 누르면 다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거기에 넣어놔요. 그럼 어떤 분은, 저는 한창 때는 막 상품권, 지역상품 200만원치도 있고 이랬거든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거는 일단 200으로 기록은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내가 나간 비용만 기록을 해야 돼요. 200만원이지만 액면가에는 200만원인데 실제로 나 10% 할인 받았으니까 원래 180만원인 거지. 180을 기록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쓸 때 사실 10% 할인 받으려고 이거 산 거잖아요. 네네. 그럼 10,000원짜리 내가 결제했다. 얼마를 기록한다? 그쵸. 9,000원을 기록한다. 깔끔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내가 실제로 계좌에 꽂힌 들어온 돈, 혹은 내가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간 돈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더 디테일한 건 사실 상품권만 해도 강의에서는 훨씬 몇십 분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질문이요.
근데 뭐 시티기 상품권 같은 게 있잖아요. 선물 받았어 30만 원에. 근데 그거는 그럼 기록해요?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는 용돈 받은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이것도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 그냥 경험, 제가 한 7년 가까이 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2, 3만 원 정도다. 그게 뭐 백화점 상품권이든 뭐 문화상품권이든 들어오면 저 기록 안 해요. 그냥 내가 생활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한 번씩 숨통을 틔워주는 용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내가 뭐 사고 싶을 때 왜냐면 내가 친구한테 기프티콘 선물해준다고 해서 내 용돈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생활비를 안 잡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내가 뭐 친구가 뭐 선물 주거나 했을 때 이제 꽁으로 생긴 것들은 소액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 상품권이야 몇십만 원 크잖아요. 이거는 재산장부에 기록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현금화했어. 그럼 그때는 재산장부가 아니라 내가 처분했죠.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이 30만원치를 수입인가? 28만 원으로 내가 받았죠. 당연히 부수입이죠, 이거는. 내 계좌에 돈이 꽂혔어. 그건 내 부수입이에요. 기타 수입으로 잡으면 되겠죠. 애정남이네. 애매한. 난 싹 다 정해져. 애정년. 람지 언니 이뻐요. 감사합니다. 예쁘죠? 실물이 더 예쁜데. 강의 미혼 여성이 어떤 가계부 강의? 가계부 강의는 미혼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돈 관리고 가계부고 저도 싱글 때부터 결혼 직전부터 썼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습관으로 좋아요. 근데 신혼부부 재테크 강의는 지금 뭐 예비 신랑 혹은 예비 신부가 있는 거 아니라면 결혼을 내가 1년 이내로 할 거라면은 들어도 되는데 굳이 안 할 거라면 뭐 신부 수업 하시려고 그런 건가? 근데 어차피 뭐 재테크의 좀 기본적인 그 어떤 영역은 다 비슷한 거니까. 아니요. 근데 이거는 신혼부부 결혼 7년, 최대 10년 안에 부부를 타깃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팔면 좋죠. 근데 그냥 굳이 결혼 준비할 게 아니라면은 나중에 들으세요. 나중에. 올해부터 카드 쓰는데 가계부를 쓰는데 작년에 쓴 카드 값은 통으로 지출로 기입해야 되나요? 이게 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쓴 카드 값은 그냥 작년 거 아니에요? 작년 거죠. 올해는 뭔가 새로 스타트 해야지 이제 처음에. 애정년. 새로. 가계부 정해주는 여자 이거 어떻게? 가정년. 가정년. 좀 뭔가 여가부터 좀 웃긴다. 이상하네. 이거 작년 거는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 쓰려면 기존 거는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돼요. 자, 왜 지난달에 쓴 돈을 이번 달 월급으로 내가 왜 막아야 돼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이거는 한 번에 고리를 끊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려면은 기존의 카드 값은 내 비상금이든 뭐든 간에 다 처분을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빵원인 상태에서 쓰는 거죠. 1월 이번 달에 쓴 것만 써야 돼. 그리고 보통 카드 값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지출로 기록해야 돼요? 하는데 저 약간 황당했어요, 사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카드를 쓴 건 아까 그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결제 수단일 뿐이에요. 이미 우리가 카드를 썼어도 오늘 뭐 5만 원짜리 외식을 했다. 카드 결제했다고 우리가 지출 기록 안 해요? 하잖아요. 5만 원 뭐에 썼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두 쌓이고 쌓여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또 기록한다? 이거는 중복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 안 하시면 돼요. 카드값이라는 카테고리는 애초에 없어요. 끝. 이렇게 정해주는 게 낫죠, 여러분. 근데 우와, 질문 엄청 많네요. 그죠? 이미 할부 없애고 싶은데 이미 결제한 건 어떻게 처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이미 결제한 털어야지 이것도. 이미 지출한 거, 네, 털어야 돼요. 근데 이 고리를 안 끌어내시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카드값이 100만 원 나왔어. 내가 처리를 다 못했어. 근데 1월 1일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3개월 안에 이걸 다 털겠다 해서 한 달에 33만 원씩 내가 카드값을 받기 위해서 저축을 더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제일 깔끔한 건 저는 사실 마통이 있다면 그 이자 한 달 부담하더라도 그냥 싹 털어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미리 쓰고 월급 받아서 받고 미리 쓰고 또 받고 악순환이 계속돼서 진짜 이건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냥 월급은 통장을. 카드를 쓰려면 신용카드를 없애고 써야 되나? 가계부 쓰려면 신용카드를 없애야 난 되나요? 좋은 것 같아, 나 그게. 없애도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봐봐요. 내가 신용카드도 여러 개야. 많이 써. 가계부도 처음 써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물론 권장은 해요. 내가 돈 관리가 안 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모든 이 습관을 다 끊어낸다? 이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할 거는 신용카드를 일단은 쓰되
점점 줄이면 좋죠. 쓰되 얘기했던 빚이든 대출로든 뭔가 한 번은 털어내고 깔끔한 상태로 내가 이번 달 한 달 1월 월급 이 고스란히 이 월급에서 저축하고 지출을 해보는 습관을 먼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가 사실은 혜택이 많긴 많은데 저는 진짜 20대 이후에는 거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뭔가를 미리 땡겨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할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빚지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미래에 뭔가를 미래의 어떤 가치를 지금 가지고 와서 미리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성격상. 그래서 이제 뭐 신용카드가 당연히 혜택 많은 건 알지만 체크카드 내에서 내가 예산 딱 정해놓고 거기서 쓰는 걸 좋아해요. 돈이 안 되면 사실 강제로 카드 끊고 체크카드, 그러니까 계좌 안에 있는 돈으로만 쓰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 그리고 가계부 쓰는데 그게 제일 좋아. 그리고 가계부를 쓸 때도 진짜 편해요. 왜냐면 신용카드는 좀 뒤늦게 빠져나가니까 이게 잔액 맞추는 것도 일인데 체크는 그냥 쓴 만큼 이미 잔액에 다 반영이 계좌에 반영이 되니까. 그때 결제하는 방식으로. 아, 신용카드 쓰고 바로 결제. 잠깐 위에 거 한 번만 볼게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쑥 내려가지고. 자, 오늘 8시 59분에 가계부 신청했는데 이메일 와요. 오늘 갈 건데요. 자정 이전에 아마 도착할 거예요. 항상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담당자가 보냅니다. 제가 보내는 건 아니고요. 해외 거주자인데 다른 화폐를 같이 쓰려고 시트를 뭐 추가했더니 수식이 안 먹혀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서 드렸던 거 외에 내가 임의로 뭔가를 만들거나 수식을 만드시면 반영이 안 돼요. 이거는 CS도 못 해드려요. 왜냐면 기존의 설명서에 어떤 것만 수정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가계부 오류가 났다. 제 블로그 오시면 여러분 가계부 CS 접수하는 링크 있는 거 아시죠? 그 개발자분이 직접 다 소통을 해주시거든요. 그거 활용하세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돈 관리를 전혀 해본 적도 할 줄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해서 남편 잔소리를 너무 듣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초보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이런 거 정말 많지. 강의 오픈하셨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부끄럽지만 적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질문도 제겐 어렵네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그치. 처음은 다 누구나 어렵죠. 저도 그래서 구세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람지 언니도요. 저도 32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돈에 경제관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이미 31살이에요. 이미 30대가 지나고 나서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로 간다면 가장 처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나는 일단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물론 가계부도 이런 같은 맥락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지출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해보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펀드나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여러 금융 상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예적금이라도.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보고 그게 어떤 현황을 내가 정확하게 재산 현황을 자산 현황을 먼저. 그게 약간 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관심을 가져가면서. 제가 가계부 강의할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게 첫 번째 스텝이 이거예요. 똑같이 보통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관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 상황을 알아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몇 %인지, 보통 사람들이 몇 프로 저축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잔소리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자산이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고 이런 거부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마 강의를 신청하셨다고 하면 가계부도 이제 받으실 텐데 거기에 가장 첫 페이지에도 바로 재산장부가 나오거든요. 현황, 부동산부터 해서 대출은 얼마 있고 뭐 CMA, 뭐 주식계좌 얼마 있고 펀드 뭐가 있고 내가 가진 연금은 뭐가 있고 비상금은 얼마 있고 숨은 통장까지 싹 찾아야 돼요. 요새는 그 금융상 어플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연동만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쫙 어디에 숨은 돈이 있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 먼저 해서 현황 파악.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둘이 버는데 이것 빼고 뭐 대출 빼고 뭐하고 했더니 순자산이 1억도 안 되네? 우리 부동산이 그래도 한 4억 정도 되는데 뭔가 부채가 많고 뭐가 하니까 이런 현타를 한번 맞아봐야 돼요.
요즘에 자산관리 그 상담하면서 제일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조금 이제 돈 모으기 시작하는 분들 제일 처음 하는 게 저도 그런 거 해드려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이런 CMA라든지 아니면 뭐 그게 다른 금융 상품들 그거에 대한 좀 분석들 해드리거든요. 그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지. 얼마를 모으지 그러면? 대출이 있으면 대출 얼마나 상환하지? 그럼 이것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를 모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게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10억짜리 어디 부동산 뭐를 사는 게 또 단기 목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집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집값이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제가 얼마로 거래가 됐었는지 그 집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은 얼마가 나오는지 DTI, DSAR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럼 우리 부부가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10억, 20억 모은다고 저 사람이 모으니까 나도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는 또 비교적 부동산이 조금 집값이 저렴한 소도시에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반드시 강남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야. 뭐 둘 다 직장도 강남이고 부모님도 뭐 근처야.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집 한 채라도 또 좀 비싼 데 살아야 되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현황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갭을 메워나가기 위해서는 뭐 5년 목표, 10년 목표, 더 쪼개면 1년, 한 달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일단 1,000만 원부터 모으기부터 해보세요. 지금 신혼부부면. 그래. 그게 첫 번째 딱 목표로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이것도 똑같아. 그럼 소득이 얼마 들어오지? 기존에 우리가 얼마씩 썼었지? 그치. 얼마가 실제로 남는 거지? 우리 집 마진이 얼마지?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아. 뭐든. 맞아. 그거. 한 달 예상 계획한 후 남은 돈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계획하고 남은 돈이 잉여현금이잖아요. 잉여현금은 어디 통장에 넣으셔 저축 처리를 하셔야죠. 파킹 통장 같은 데? 뭐 파킹 통장인데 그게 이제 뭐 비상금 통장이다. 그러면은 그 비상금 통장에 내가 저축한 걸로 예를 들어 이번 달 50만 원 남았다. 그럼 저는 마지막에 그 남은 돈 그대로를 어디 통장에 보내요. 저축이라고 이제 분류를 선택을 해서. 모자랄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모자랄 때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출을 다 하겠죠. 지출을 하는 걸 쓰되 모자라는 그 생활비 구멍 난 만큼, 왜냐면 보통 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구멍 난 만큼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서 메우시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좀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근데 기분 좋은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내 어떤 그런 데 통장 같은 데 넣지 말고 따로 이제 꼬리표 같은 걸 달아서 뭐 여행 자금 아니면 효도 통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근데 비상금도 채워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는 비상금을 채울 수 있고 누군가는 뭐 효도, 여행 뭐 그런 목적 자금, 학자금 이런 거에 넣으면 되죠. 어쨌든 저축으로 다 보내시긴 해야 돼요. 분기별로 초등학교 돌봄비나 방과 후 활동비가 한 번에 나가는데 이걸 가계부에는 할부 형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쉽게 보기에는 할부 형식이 편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거 현금으로 내지 않아요? 돌봄비나 방과 후가 그게 카드 이체도 카드도 결제도 되나요? 이거 아시는 분 여기 적어주세요. 계좌이체 같은 거 만약에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하고 내가 무이자 할부를 했다. 그럼 당연히 가계부에도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다 나갔다. 그러면 이미 다 나간 돈을 내가 쪼개서 나갔다고 하는 건 어차피 가계부상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뭐 세금 내는 거랑 마찬가지지. 자동차세 뭐 이런 것도. 차라리 그럴 거면 분기에 한 번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3월에 나간다고 해볼게요. 저라면 한 달에 10만 원, 30만 원 나간다. 3월에. 분기에 30씩. 그러면 1월에 10만 원을 방과 활동비로 미리 지출한 걸로 빼주겠습니다. 정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할부 처리하지 마시고 내가 미리 3분의 1만큼을 미리 지출한 것처럼 처리를 해놓고 어딘가에 통장이 있겠죠. 방과 통장이든 뭐에 넣고 그런 다음에 3개월째 때는 똑같이 10만 원 지출하지만 내가 여기 기존에 쌓아둔 20만 원 함께 내는 거죠. 정리해드릴게요. 당월 신용카드는 이체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약간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당월 신용카드가 이체된다는 게 뭐죠? 이거 다시 남겨줘 보세요.
어른 2명, 4살 아기 1명, 총 3인 가족 식비 어느 정도를 잡으면 되나요? 4인 가족인데? 저는 70만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돌 아기랑 올해로 6살, 아니 만 나이죠. 이제 6살. 만 나이면 만 4살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70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를 목표로 한번 써보세요. 더 넘지는 않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많이 내려볼게요. 질문 엄청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이건 아까 있었죠? 여기도 했어요, 아까. 이거 아까 한가? 한 거였어요. 신용카드 안 쓰면 되죠? 전 결혼 8년 차인데 결혼할 때부터 체크카드만 썼어요. 신용카드는 비상용으로 신랑 거 하나만 있고요. 이 은근히 이 채팅 남기시는 분들 보면은 야무지게 잘하시는 맞아. 분들도 팁을 많이 주신다니까. 잘하시는 분이 또 여기 들어오는 거지. 겨울에 패딩을 산다거나 코트를 사 입어야 한다면 모아놓은 돈에서 뺐으나요? 100만 원 써야 한다 이럴 때. 100만 원짜리 왜 사요? 혼납니다, 이런 거 올리면. 혼나요 지금. 1년에 한 번 뭐 내 선물 그럴 수도 있는데 100만 원을 갑자기 쓴다? 근데 비상금 통장이 있긴 한데 굳이 옷을 사기 위해서 비상금 통장을 쓰진 않아요. 비상금이라는 건 비상금이라 함은 진짜 말 그대로 비상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 돈을 쓰는 거고, 옷은 패딩을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내 그 돈을 모으세요. 모으시거나 양심상 자 내가 만약에 겨울에 패딩을 좀 좋은 걸 살 거다. 그러면 가을부터는 옷을 안 사야 돼요. 그리고 저는 꾸민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제 용돈을 부담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꾸민비를 뭐 예를 들어 20만 원 쓴다.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게 30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30을 생활비에 적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용돈 10만 원을 내가 쓰고 20만 원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죠. 아니 가계부 쓰는데 패딩 100만 원짜리 왜 사냐고요, 이거는. 너 구독 끊어버리는 거 아니야? 끊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돈을 잘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어요. 패딩이 잘못된 게 아니라 패딩을 사는데 어쨌든 기존에 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패딩 100만 원짜리는 문제죠. 근데 아마 기존에 없는 게 아닐 거야. 어쨌든 브랜드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패딩을 사고 싶어서. 우리 여러분 몽? 꾸민비나 패션, 미용비 어떻게 아끼세요? 좀 팁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댓글 읽어볼게요. 1년 동안 낼 세금과 경조사비를 매월 따로 빼놓고 있는데 저축률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어차피 정해진 지출이라. 어차피 정해진 지출은 저는 포함하지 않아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몇 개월 동안 잠깐 저축하는 느낌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세금 모아두는 거. 응. 세금이 갑자기 지출이 되면 한 방에 훅 나가니까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 맞아. 이것도 아까 잉여현금 같은 거 남을 때 내가 뭐 세금 통장, 그러니까 통장은 분류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보내도 되고 저는 연초에 예비비 예산을 따로 세워둬요. 이렇게 세금 아니면 큰 경조사비 있죠. 예측된 경조사 있잖아요. 부모님 칠순 뭐 이런 거. 생신이나 명절 이런 거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다 챙겨 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빼놓고 아예 돈을 미리 이체해놔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떤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저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미리 뭐 300이면 300, 500 이렇게 아예 통장에 넣어놔요. 대신 그 통장은 내가 수시로 뺄 수 있도록 그 파킹 통장. 요새 파킹 통장 이자가 그래도 뭐 2점 몇 프로 3%까지는 안 되는데 2.5% 되나? 뭐 아무튼 좀 높아져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 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종부세 때문에 이거 분할 납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종부세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세금, 부동산 세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번 그 신혼부부 재테크 강의에도 제가 그 챕터가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대략 우리 집의 집값, 우리 집의 그 세금도 다 호갱노노에도 공시지가 맞아. 호갱노노나 부동산 어플에도 요새는 그게 다 뜨더라고. 부대비용이나 세금 같은 게 거기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 세금을 매기는 거라서 다 나옵니다. 아니 댓글이 엄청 많아요. 에쿠원 뭐 어디가 파킹 통장이 2%인가요? 이거기 웬만한 다 2%예요. 지금 토스랭킹도 2%인데 더 높은 게 지금은 카카오 세이프박스 그 2.4%인가? 뭐 높아서 저는 세이프박스로 지금 옮겨놨거든요.
K뱅크도 다 2%대 맞아요. 파킹 통장은 여기 말씀 주셨는데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인터넷 은행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파킹 통장이 몇 개 있는 게 좋을까는 이거는 너무 집집마다 그냥 필요도에 따라서 맞아, 다른 맞아, 거라서 몇 개를 화생할 수는 없어. 정말 많이 쪼갠 사람도 나는 봤어.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이제 좀 편하게 쓰면 되는 것 같아. 목적에 따라서. 통장이야. 근데 통장이 그 제한이 있잖아요. 한번 개설하면은 3주인가? 한 달 내도 개설 못 하잖아요. 맞아. 그것만 잘 피해가지고 하면 상관없죠. 네이밍 당첨자 발표. 오늘 할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이따 카카오래. 그 스토리랑 그리고 거기 대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저도 응모했어요. 언니 땡이야. 가계부 1년을 써봐야 미리 예비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써봐야 그 사이클을 경험해봐야 하는데 근데 고정되어 있는 예비비는 있어요. 항목들은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금액들은 사실 한번 이 1년의 사이클을 봐야 우리가 대략 이 정도 나가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긴 하죠. 옷 사고 싶으면 드레스룸 정리해요. 맞아. 저는 옷 사고 싶잖아요. 옷을 샀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사면 무조건 하나 집에 있는 거 버려야 돼요. 남편이 물건을 진짜 안 버리거든. 그래서 뭘 사고 싶다. 그럼 하나 버리라고 해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안 버릴 거면은 갖고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나는 물건을 엄청 잘 버려. 그 남편이 이러다가 나도 버리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항상 나랑 그 얘기를 반대네 완전. 항상 나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남편이 항상 이거 언젠가 한번 쓸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결혼할 때 본인이 싱글 때 총각 때 입었던 청바지까지 다 들고 오고 지금 안 입는데도? 지금도 안 입어. 10년 정도 안 입은 것도 지금 묵혀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안 못 버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니 난 결혼하고 나서 자기 한 번도 이걸 입은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가방 보고 깜짝 놀랐어. 뭐라는지 알아? 가방 보고. 언젠가 입을 수도 있대. 그 언젠가에 입고 싶으면 그냥 좋은 거 사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몰래 버렸어. 남편 몰래. 근데도 모르지. 몰라. 근데 저도 어쨌든 이제 분기별로 한 번은 다 싹 대청소를 해서 당근에 거래를 해요. 당근에 올리고 그다음에 책 같은 부지런하다. 거를 이제 그 예스24에 바이백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도 약간 쏠쏠하게 이게 조금 한 외식비 정도는 나오더라고. 전 네일 아트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손톱이 바스라져서 아끼기 힘들어요. 자, 근데 손톱이 아껴요. 그러면 기본만 딱 하세요. 기본만 하면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갔는데 나는 손톱이 바스라져서 갔는데 거기에 오늘의 피치. 이달의 아트를 얻는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핑계예요. 갑자기 우리 되게 짠순이 저랑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파킹 통장 중에 에코원머니 쪼개기는 4.4%예요. 여러분 이거 고정 어떻게 해요? 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저축은행이에요 이게? 에쿠원 저축은행이 아닐까? 에코원 저축은행도 요새 막 많아가지고. 저는 미용 꾸민비 이런 거는 1도 안 쓰는데 군것질비가 너무 참기 힘들어서 미치겠어요. 진짜 이게 저도 카페라떼 진짜 이것만 아껴도 채인님 옷 은근히 많으신 것 같은데 매월 구매하시나요? 짜잘하게 구매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막 그 속에 있는 옷들은 비싸게 구매하진 않고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하고 어디 출연도 하고 하니까 옷은 그래도 매년 꾸준히 계절별로 그래도 한두 개라도 사고 버리고 그리고 저는 제가 평소에는 안 입더라도 약간 컬러감이 있거나 방송용으로 괜찮다 하는 거는 계속 한 10년째 보관하는 블라우스나 니트 같은 것도 많아요. 제가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고 계속 이게 노출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의상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옷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새로 사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좋아하기도 하고. 아울렛이나 아니면 고터, 지하상가 같은 데도 쇼핑 많이 하러 가요. 종종? 많이는 안 했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터 같은 데서도 하잖아요. 고터는 갈 시간도 없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아울렛은 저번에 작년 가을에 여기 동대문 저는 아울렛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없고 딱딱 핵심 그 브랜드는 다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가서 샀었죠. 대용량 다량으로 구매하면 더 할인을 해서 그렇게 구매하는데 그럼 구매금 자체가 5만원, 10만원 정도면 낱개를 구매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구매한 할부와 금액들이 많아서요. 이거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 몇 년 가계부 강의, 그러니까 클래스 운영하고 가계부를 판매하면서 사람들 질문을 받잖아요.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다. 왜냐면 다들 이 쓰는 환경이나 이 성향이 다 다르니까 나도 배우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을 받는 게 거의 절반 이상? 아니야, 근데 코스트코나 이런 그 대형 창고형 어, 어. 마트 같은 데 가면 대용량이 되게 싸게 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쟁여놓고 그런 게 떨어지면 되게 점점 줄어드는 게 불안한 사람도 되게 많아. 그 결론적으로 저는 대량 구매를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돈을 손해 보더라도 그냥 한두 개 정도? 뭐 두 개 묶으면 이렇게 뭐 딱 한 개는 쿠팡에서 배송비도 뭐 안 나는 경우도 있어서 한두 개 정도만 사는 편이고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할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거 또 오늘 정해주는 거 같네. 정답은 아닙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자, 이렇게 대량 구매 자체가 한 달에 모든 막 10건이 몰아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생필품을 쓰는 게 한 달 예산이 2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대량 구매가 한 5건 있어버리면 막 30얼마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초과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량 구매를 이번 달에는 얘만, 뭐 한두 개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뭐 화장지를 대량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번 달에는 화장지만. 그러면 이게 3개 그 다음 달에는 요것만 해서 돌아가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그런 매장, 마트를 가면 한 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안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가야 돼. 아예 나도, 안 가고. 저도 절대 그런 데 잘 안 가고. 대형마트 자체를 사실 오프라인에 가본 적이 지금 몇 년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것까지 사니까 그냥 온라인 쇼핑이 오히려 필요한 것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일단 저는 예산을 벗어나면 그 소비를 조금 지연을 시키거나,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예산이 한 20인데 한 18만 얼마를 쓴 거예요. 근데 한 마지막 주 정도가 됐어. 근데 필요한 거야. 근데 대량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뭐 3, 4만 원이 해. 근데 하나만 사면 조금 할인이 덜하지만 만 원이야. 그럼 만 원 결제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 가계부를 우리가 쓰는 목적은 내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면 안 돼. 얘는 대량으로 사면 더 싸니까. 얘는 다량으로 사면 아니 1+1 다 싸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히 저는 먹을 것 같은 거는 신선도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대량으로 잘 안 살라고 해요. 그냥 또 시키면 되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량 구매로 인해서 얻는 그 몇천 원 혹은 뭐 만 원 이상의 할인이 더 큰지, 혹은 내가 단기로 조금 덜 할인받더라도 한두 개만 사서 돈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게 지금 나한테 더 필요한지, 기존의 습관들이 어땠는지를 보세요. 기존에는 대량 구매를 계속 하셨겠죠? 돈 관리 되셨나요? 안 됐죠?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 그러면 또 정해드릴게요. 그냥 아니, 이거 불편한 거 아시죠? 오늘 이거 보고 막 팔로우 끊기면 어떡하지? 구독 취소만. 저 여자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람들도 마음은 누군가가 먼저 경험해본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는 걸 또 원한다니까? 그쵸, 여러분? 그래서 대량 구매를 좀 끊어보세요. 그렇게 손해보는 금액 얼마 안 크다니까요. 저는 신용카드도 할인 혜택 있는 신용카드 일체 없어요. 안 써요, 아예. 그냥 신용카드도, 그래서 실적을 채우기 위한 뭔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카드당 30만 원 할인 채워가지고 한도 채워서 실적 채워서 10,000원 할인 받는 거? 그 10,000원 할인 안 받으면 어때? 주의예요. 오히려 내가 돈 관리를 더 심플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카드사나 모든 금융사나 이런 유통사나 바보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보다 머리 더 위에 있어요. 1+1 왜 그러겠어요? 그게 더 그 사람들이 많이 남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돈을 결제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이 넓으신가 보다. 이런 거를 창고 같은 데도 넣어두려면 집이 넓어지잖아. 좋은 포인트다. 이게 저희 아니에요. 집이 좁아서 둘 데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휴지도. 저도 바로바로 버려 맨날 남편이 제 18번이야. 이거 버려. 저번에 진짜 그랬어. 자기가 자자한 맺잖아. 이거 버려. 자,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하면서 방법 찾으시면 안 돼요. 매달 예산 정하고 고정비 빼면 월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스트레스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축액을 줄여야 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답이 뭐죠?
스트레스 이게 저축액을 줄여야 할까요? 저축액을 아니요. 근데- 아니 저축을 줄이면 안 되죠. 여기서 답은 자 예산 정하고 고정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고정비가 문제예요. 고정비. 지금 고정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이분은 나름 이 변동생활비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워낙 고정비로 나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해진 소득 안에서 빠듯한 거지 너무. 근데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고정비가 그냥 한번 고정이 됐으니까 이게 더 줄일 여지가 없겠지 하고 아예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줄일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뭐 있죠, 고정비? 저 잠깐만 물 통신비. 좀 가지고 올게요. 네, 물 여기 있어요, 물. 아니, 제게 여기 있어요, 제게. 네. 고정비 얘기 좀 해주세요. 고정 저는 일단 최근에 뭘 줄였냐면 통신비랑 보험료. 통신비가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걸 사면서 가입했던 그 높은 네. 그 수준의 어떤 그 통신 요금을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체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를 정말 뭐 진짜 한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간을 내서 이제 이 이용 요금 다 묶어져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TV랑 인터넷이랑 이제 핸드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제 최대한 내가 쓰는 이제 이 용도 한도 내에서 제일 낮은 요금제로 낮추고, 그다음에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은 좀 너무 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남편 거부터 지금 조금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줄여도 사실은 한 지금 30만 원 정도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 많이 줘야 된다. 내가 사실 이 핸드폰만 해도 뭐 거의 10만 원 돈 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냈어? 그러니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핸드폰도 갑자기 핸드폰 얘기하니까 아니 그건 이따가 합시다. 일단 고정비 제가 가계부 코칭할 때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고정비에서 집집마다 차이가 큰 항목이 첫 번째가 보험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교육비. 이거 관련해서 가장 커요. 근데 우리가 대출이자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월세 같은 거 줄이기도 어려워요. 근데 대출이자 지금 너무 오르지 지금. 통신비 같은 거는 또 손볼 수 있고요. 통신비는 가족이랑 가정요금제로 묶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 그러니까 5명, 5회선까지 최대가 되더라고요. SKT는. 그래서 묶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요금제를 하면 기본 30% 할인이 돼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 살 때 단말기 보조해주는 거? 보조금? 지원금. 받지 않아요. 항상 그냥 공기계로 사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남편이 생일 선물로 그냥 그 기계를 사줬어요. 그래서 받긴 했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냥 왜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내 요금이 25% 할인받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요금제가 79,000원짜리였거든요. 거의 8만 원 돈인데 풀로 쓰는 거죠. 자유요금제로. 근데 30%, 25% 받으니까 총 55%가 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35,000원이 나와서 저는 근데 무제한으로 풀로 다 쓸 수 있는 요금제였어요. 100기가 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 알뜰폰 같은 경우도 알뜰 요금제 진짜 최고. SKT에서 예를 들어 8만 원 요금이면 알뜰 요금제에서는 거의 뭐 절반 가격에 쓸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알뜰이 좋아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가족 할인으로 묶을 수 있고 통신사를 오래 사용해서, 아니면 이렇게 약정 할인으로 요금제를 좀 크게 할인받을 수 있다. 이건 알뜰폰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비슷한 가격이라면 오히려 알뜰폰이 아니라 나는 SKT를 말해도 되나? 뭐 아무튼 통신 3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뭐 혜택 같은 것도 많잖아요. 통신사 혜택, 편의점 사용하거나 이럴 때. 그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안 찾아봐서 그런 거지, 검색해보면 많아요. 통신비 줄이시고, 그리고 사교육비는 내가 정말 부담이 된다면 그 사교육비를 쓰는 기준은 난 요거 같아. 이 사교육비를 써도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가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으면 쓰셔도 돼요. 근데 너무 빠듯해. 정작 아이 서포트 한다고 우리 부부의 어떤 미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건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보험료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고 무궁무진한데,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어려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여기 자산관리사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여쭤봐셔도 돼요, 편하게. 근데 보험을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전 자산관리사는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보험료도 가장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료 줄일 수 있는 팁 중에 적립보험료. 증권 보시면은
그 적립보험료랑 보장보험료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 그 뭐 안보장 뭐 이런 보험 같은 거 보면 10만 원이면 적립보험료, 보장성 보험, 보장보험료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낸 돈. 안 걸렸을 때, 다쳤을 때 뭐 내는 거. 그게 한 8만 원이면 적립보험료는 한 2만 원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적립보험료는 만기 때 우리 돌려주려고 같이 내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갱신될 때 그 응. 갱신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 그런 이제 돈인데 응. 나 오늘 없애면 되잖아요, 그거. 16만 원 보험료 중에서 12만 원이 적립보험료인 사람도 있어요. 어머! 16만 원 중에 12만 원이 적립보험료. 적립보험료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적립보험료 빼는 법, 적립보험료 삭제, 적립보험료 제로 만들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시고 자기 보험에 적립보험료 껴 있는지 그런 것도 꼭 체크하시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보험료 줄이는 법, 보험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험 해지하려는 당신에게라는 이제 제목으로 인스타그램에 피드 글 올렸지. 올렸는데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 신혼부부 재테크 강의 지금 최근에 이제 오픈했잖아요. 거기에도 보험료 줄이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가 너무 길어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쉬운 거는 이 적립보험료를 없애는 거가 저는 먼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나로 지금 되게 오래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보통은 질문 주시는 분의 말 속에서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고정 지출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외식 한 달에 다들 얼마나 하시나요? 식비가 많이 드는 신혼부부예요. 여러분 좀 남겨주세요. 저는 외식은 한 30만 원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만 원, 왜냐면 식비를 한 달에 70을 쓰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호텔을 가기도 하고 브런치 먹고 이러니까 그게 또 적절한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30까지는 안 가나?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나들이 같은 거 갈 때 아이랑 한 번씩 또 사 먹기도 하니까 나가서 30 무조건 5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는 것 같아요. 30 얼마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외식비는. 이 3인 가족 기준입니다. 신혼부부분들은 아니 집밥 꽁냥꽁냥 같이 장 보거나 이렇게 식자재 정리하면서 요리만 해 먹어도 얼마나 재밌어요. 나중엔 얼굴만 봐도 이 화가 나는 순간이 있는데. 아니 근데 돈 안 써도 돼요. 배달 안 하세요? 배달만 줄여도 식비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맞아, 배달만 해도 돼. 밀키트는 그냥 여러분 솔직히 사셔도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짬테크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그렇게 아니어도 돈 모여요. 밀키트를 사도 내가 집에서 해먹으면 그거 집밥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세웠거든요. 근데 배달만 안 하면은 밀키트 여러 번 사고 해도 상관없어요. 특히 워킹맘 분들은 밀키트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 근데 배달 때문에 식비가 진짜 많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 주변에도 보면. 맞아. 잠깐만. 식비 50으로 사시는 분들. 부부랑 4세 아이 3인 가족 한 달 식비 50으로 삽니다. 오, 아니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외식을 조금 안 하시나? 오, 근데 솔직히 잘 쓰시네요, 되게. 그냥 장 봐서 집밥 계속 해먹고 집밥만 뭐 해먹으면 고기 같은 가능해. 것도 뭐 한우 대신 미국 한 번만 일단. 호주 사 먹어요? 근데 저는 오아시스 마켓 이용하는데 그냥 한우 세일할 때도 있고 해서 한 번씩 사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전 오아시스 마켓을 추천합니다. 추천이는 H2123 깨알 홍보. 아 진짜 아가들 있으면 애기들 먹는 거를 좀 줄이긴 쉽지 않죠. 우유나 뭐 그런 것도 유기농으로 다 사 먹이고 싶으니까 계란 이런 것도. 자, 배달 포함인 거죠? 배달 다 포함이죠. 식비라는 거는 집밥, 외식, 뭐 카페에서 뭐 사 먹은 거 이런 거 다 포함이죠. 이것도 내가 항상 영상 올리면 다 이걸 물어보더라? 외식비 포함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이 70도 솔직히 저는 엄청 짜택하는 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안 쓸 수 있어요?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 적립보험료 담당 설계사한테 빼달라고 하니까 실비랑 같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대요. 이게 그 보험 상품마다 최소로 유지해야 하는 적립보험료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문의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결혼할 때 적립보험료 전 싹 다 없앴거든요. 이게 아마 구채희 님 옆분의 인스타 아이디가 뭐죠? 람지 언니라고 해서 언니 다음에 네. 이걸 하나 갖고 와요. 이 팜플렛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람지 언니라고 써주세요. 알겠어요. 람지 언니. 저기 그 펜 가서 네. 저기다 하나 적어 와주세요.
이거 한 명이라도 좀 편하게 앉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옮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람지 언니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렌탈 중인 제품들이 있는데 5년 약정이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달마다 3만 원 중반. 사용을 안 하는 거면 위약금이 조금 들더라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 사용을 아예 안 하세요?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람지 언니라고 후게 써야죠. 사인펜으로 갖고 오셔야죠. 아니, 렌탈을 일단 저는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렌탈인데 한 번도 렌탈 평생 사용해 본 적 없긴 한데요. 이게 너무 큰 금액이에요. 사실 5년 약정이면.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앞으로도 사용을 계속 안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위약금이 들더라도 그 위약금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낫겠다 하면은 없애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양도 같은 거 안 되는지 좀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당근이나 이런 데에다가 올려놔서 양도 같은 건 되지 않을까? 그냥 이것만 검색해도 나와. 네. 람죠. 너무 웃긴다 이거. 이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얼굴이 나와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렌탈은 없다. 저는 정수기도 그냥 샀어요. 직수형 정수기를 한 19만 원 주고 샀어. 그러니까 그 온수는 안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같은 제품만 한 4년 정도 썼나? 매년 필터를 갈아주긴 해요. 한 5만 원 정도로 들여서. 근데 저는 모든 이렇게 뭔가 약정으로 묶여있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나도. 결국 비데 막 이런 것들. 그게 결국에는 고정 지출을 잡아먹는 주범이고 내가 정말 돈을 모으고 싶을 때 진짜 의욕에 찼을 때 나를 끌어내리는 내 발목을 잡고 막 질질 막 계속 이렇게 끌고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싫어해요. 근데 나는 이제 뭐 요즘 워낙에 다 이제 렌탈 시장이 엄청 커졌고 음. 뭐 매트리스라든지 비데라든지 우리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렌탈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열망이 정말 크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나는 뭐 완전히 1순위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아니잖아요. 사는 데 있어서. 그쵸. 좀 읽어주세요. 댓글 하나만. 네. 오아시스가 뭐예요?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오아시스 마켓컬리 마켓이라고 해서 마켓컬리랑 비슷한 건데 마켓컬리보단 가격이 훨씬 합리적인 유기농 무항생제 제품들 위주로 파는 마켓이에요. 이게 약간 지역 협동조합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일단은 남편 같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생활비 개념으로 매달 돈을 주는 식이라 남편은 돈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시작해서 돈 모으는 걸 보여줘야 마음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네, 지금 남편분한테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돈 모으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이걸 읽어줄게요. 남편과 같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저한테 남편이 생활비 개념으로 매달 돈을 주는 식입니다. 제가 시작해서 돈 모으는 걸 보여줘야 마음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 혼자서라도 시작해도 맞는 걸까요? 맞다고 봐요. 근데 왜 남편이 협조 안 한다고 해서 왜 나까지 그걸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나한테도 손해예요. 부부라는 게 사실 같이 하면 좋긴 하지만 사실 엄연히 개별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해서 알고 내가 돈을 컨트롤할 줄 알면 부분 우리 가정에도 가게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거지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인생을 뭔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돈 관리라는 거는 내 인생의 인간관계, 뭐 커리어 관리라던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게 사실 저는 돈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남편이 안 맡기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본인도 혼자 시작해도 맞는 걸까요? 라고 했잖아요. 안 해보신 거예요. 시작을 안 해봤는데 무턱대고 남편한테 나한테 맡겨라고 하는 건 남편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이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본인도 굳이 물론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도 크게 뭐가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자꾸 합쳐서 하자고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이걸 뭔가 하나하나 클리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동참할 수밖에 없어. 안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솔직히 남이 아니라 한 배를 이제 탄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사실 이렇게 해서 구체의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나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1,000만 원을 모았어. 시드를 이만큼 모았어. 라는 걸 보여주면 남편이 너무 이렇게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해도 좋고
굳이 아니어도 남편이 있는 딱 오는 시간에 알잖아요. 그 동선들을. 그 앞에서 노트북 켜놓고 이거 좀 입력을 하세요. 아니 유튜브 약간 소리 키워놔가지고 경제 강의 같은 거 좀 들으세요. 그러면은 보이잖아요. 다 안 맡기는 건 사실상 첫 번째로 이유가 있다. 나를 못 믿거나 그 사람한테 캥기는 게 있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위에서도 질문을 감사하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이게 다 못 읽어드리는 또 단점이 도시가스 있네요. 전기요금 많이 올랐다고요. 여보세요.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파는 공동구매 제품 유혹에 끌리면 계속 사요. 근데 저는 사긴 사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 할인의 함정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시중가보다 당연히 저렴하게 팔잖아 이런 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혹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내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필요한데 공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필요해서 인스타그램 같은데 검색해서 이게 더 저렴하니까 이제 사는 그런 경우는 오케이. 근데 검색까지 할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맥포머스를 사주려고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혹시 뭐 조금 저렴한 공구를 한 게 있나 이렇게 사는 건 다 오케이인데 그냥 항상 이런 것들 팔로우 하다 보면은 너무 막 유혹이 많잖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너무 신기한 게 나만 그런가?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걸 꼭 맞춰서 인플루언서들이 그거를 공구를 하더라? 아니 합리화 아닌가요 지금? 아니 이것도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12월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캐리어를 샀거든요. 이 공구를 통해 샀어. 근데 내가 그 전에 캐리어를 10년을 넘게 썼어. 살만하죠, 근데 여러분 10년을 나 넘게 지금 썼어요. 완전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더러워지기도 해서 바꿔야지라고 남편을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공구를 뜬 거야. 샀는데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되게 뜨끔하네요. 저는 근데 인스타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공구 위주로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밀키트 음식 같은 건 또 많이 하시니까 전 또 집밥 좋아하니까 밀키트는 적절한 거 있으면 사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제 자랑 좀 뭐하지만 저는 일단 저의 돈을 쓰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약간 컨트롤 할 수 있고 이 예산을 벗어나면 안 사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거 계속 보는 족족 내가 뭔가 결제를 한다면 이 차단 장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팔로우를 끊는다거나 그쵸? 좀 멀리 한다거나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렌탈도 빚이에요. 맞아요. 저도 묶이는 거 싫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성격 같기도 한데 저는 저번에 남편이 작년 제 생일 때 핸드폰을 이제 처음으로 사줬어요. 그전에는 제가 항상 공기계를 썼어요. 중고 몇 개월 쓰던 거 오래 쓴 건 아니고 몇 개월이지만 몇십만 원 싸게 파니까 그걸 사서 난 약간 묶이는 게 싫어가지고 했는데 남편이 막 뭔가를 알아보더니만은 뭐 싸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알죠? 3개월 동안 뭐 비싼 요금제 써야 되고 이런 걸 한 거야. 근데 내가 딱 그걸 했지. 평소 같으면 난 절대 안 해. 그런 거 너무 안 좋아해. 돈 관리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그때는 남편이 생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몇십만 원 포함해서 사주는 거다 보니까 그것까진 차마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잔소리를. 그래서 그냥 오케이를 했는데 심지어 기존에 제가 79,000원짜리 요금제를 썼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35,000원만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더 비싼 걸 이제 했겠지. 그래서 거의 9만원짜리를 한 3개월 동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다시 기존 걸로 복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복구를 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전에는 VIP였어요. 그게 강등됐어요. 골드로.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내려왔는데도 그 전에 주던 혜택을 안 주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더 확신을 했지. 진짜 렌탈이든 약정이든 무언가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건 장기적으로 내가 더 손해보는 일. 당장 그 조금 할인받자고. 오늘 강의 보고 가계부 정리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와 다른 의견이 생활비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는 것과 고정비와 변동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 중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채희님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와, 네, 대단하시다. 이렇게 통장 쪼개는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의를 하신다고?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성향에 따라서 내가 관리하기 편한 방법이면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로 관리하셔도 되고 2개로 관리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처음이라고 하면 2개로 쪼개서 해보셔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2개로 쪼개면 편한 게 뭐냐면 고정 통장은 고정비 지출은
고정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애초에 거기 딱 돈을 예를 들어 150이 고정이다. 그럼 150 이체해 놓잖아요. 근데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알아서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변동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 안에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더 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두 분 중에서 주도적으로 가계부를 쓰기로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분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려는 남편분 너무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빨리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 최근에 제가 가계부 구매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신혼부부 재테크 강의에 남편분들이 은근히 신청을 많이 했어. 댓글에 우리 아내랑 같이 들으려고 신청했을 수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이제 은근히 진짜 저도 이제 막 상담하다 보면은 남자분이 주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집에는 또 이상하게 잘 살아. 여자분들은 약간 관심이 또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모든 거. 세금이라든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음. 결정 내리고 너무 한쪽이 이러면 또 그치. 이게 약간 믿고 다 그치, 맡겨버린다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보통은 남편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왜냐면 지금 여성분들이 그래도 나는 거의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으려는 의지가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같이 관심이 있고 협조를 해주면은 너무 땡큐고 솔직히 속도가 더 빠르죠. 왜냐면 설득하고 합의하는 것만 해도 막 맞아. 막 기운 빠지지.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애도 아닌데 30 넘은 이 남자를 내가 이렇게까지 막 해야 돼 하면서 막 짜증이 여기서 오지만 이거를 잘 가라앉혀야 된다. 근데 나는 그 남편들 너무 나만 의지해서 약간 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남편은 그런 황제의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도련님. 도련님병. 도련님 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도련님 어떤 스타일이 도련님인가요? 나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내 남편이 도련님일 수 있어. 네, 도련님과 공주님파. 네. 택시를 계속 돈을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는. 옛날 한창 도련님 심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아니 지금도 그래요. 택시 맨날 강남에서 마포까지 택시 타고 와요. 그리고 옛날 막 스벅 막 하루에 몇 잔씩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나도 되게 이거 지금 나 30대 중반까지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드는지에 대해서 한참 궁금해하고 맨날 카페 검색하고 그랬던 것 같아. 30대 중반 정도인데 평균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이분 분들은 좀 진짜 좀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좀 되신 분이야 지금. 저 강의 때 이거 말씀드리는데 평균 통계내가지고 알려드리긴 하는데 지금 전체를 외우지 못하겠어요. 저 사실 지금 파일이 저기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익명은 아니긴 한가? 녹화본이 나중에 올라가도 여기 댓글이 안 올라가요. 지금 30대 중반이신 분들 혹은 30대이신 분들 지금 순자산 어느 정도인지 조금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그죠? 사실은 이제 처음에 결혼한 지도 저는 8년 차 이제 7년 차 이렇게 되고 처음에 이제 테니텐을 목적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머니메이트로서 이제 달려왔는데 정말로 테니텐이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가계부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어떤 러닝메이트로서의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진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잖아. 그래서 결론이 빨리 순자산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저요? 30대 아니세요? 네, 저는 어쨌든 30대 중반에 이제 10억 모았다는 거. 30대 중반에. 그리고 30대 중반 기준에? 네, 35살 정도에. 저는 그때 10억 안 됐어요.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고, 그러면은 만 3년 후인데, 제가 갓결혼한 여자의 재테크라는 책을 썼을 때가 한 2년 정도 후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내가 거기에 순자산 뭐 4억을 모았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다. 근데 그걸 썼던 기억이 나서 30 중반이면 한 5억 정도는 순자산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저는 또 이제 워낙 더 없이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모은다고 모았고 성과가 좋았는데도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늦게 결혼하신 분도 있고 20대 결혼한 분도 있잖아요. 내가 늦게 시작하면은 조금 더 오래 살면 돼요. 오래 살고 내가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저 20대 때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남들, 언니는 20대 때 1억을 모았잖아요. 여기 20대 때 1억을 모아본 사람이고 네, 유튜브에 있어요. 저는 20대의 마지막을 그 전셋집 그 부모님이 또 대부분 마련해주신 그 돈을 전세 사기로 1억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1억과 플러스 1억이지만 그럼 제가 30대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20대 때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으면
30대 때는 남들 한 70km 달릴 때 전 150km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이치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나한테 알아서 뭐가 떨어지겠지는 그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그냥 내가 노력을 해야만 결국 남들 평균만큼 갈 수 있구나를 깨닫고 난 후부터는 진짜 현타 세게 제대로 맞고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140이 뭐야 200km 전 넘게 달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안지가 지금 한 10몇 년? 10몇 년 됐지? 한 제가 20대 거의 초반부터였으니까. 27살 때 그때 신문사 들어갔을 때 네, 언니를 봤으니까 13년? 지금 12년 차 됐을까요? 아무튼 네, 10년이 진짜 넘었죠. 인정. 네, 인정합니다. 200, 시속 200km 인정. 남편이랑도 그죠? 지인들이 언니 저 같이 일했던 그 친구나 지인들이 너가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한 반응들이 많았었어요. 처음에. 지금도 그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저는 20대 초반에 그 테이를 알고, 초반 아니에요. 그 20대 중후반이에요, 테이를 중후반. 알고, 또 그리고 또 그때도 같이 일을 했었고, 음. 또 최근에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좀 해보면서, 아, 정말 많이 진짜 성장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들. 천지개벽. 개과천선. 정말 그죠? 많이 느꼈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느꼈어요. 늦은 건 없고요. 내가 30대 중반인데 뭐 1억의 자산이든 10억 자산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맞아. 내가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되고 그냥 나만의 목표로 가야 돼요. 왜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정작 내가 중요한 내 삶에 내 가족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조금 일찍 시작했다. 20대 중반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은 내가 시간의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와 댓글이 지금 몇 번을 올리는데 현금 1억 모으니까 10억 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현금 1억 모으는 게 더 오래 걸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국민 것 아까 같아,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맞아. 그다음 5천, 1억. 저도 항상 강의할 때 1억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 재테크라서. 유튜브 보고 무조건 따라. 왜냐면 그래요? 헉, 어머, 저는 작가님 유튜브 보고 무조건 따라했어요. 그래서 10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박수. 꽃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아, 물론 저 때문에 모신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변해야 되겠다고 딱 목표를 세우고 뭔가 왜냐면 솔직히 제 유튜브라고 뭐 얼마나 특별한 게 있겠어요. 제가 하는 말 이 책에서도 저 책에서도 다 이 언니한테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하나 멘토로 삼고 해봤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뭔가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보세요 했다는 거를 어쨌든 믿고 내가 갔다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힘든 이유가 돈 모으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안 들어서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확신이 그 미래가 정해져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나잖아. 새드엔딩이면 난리 나잖아 게시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쨌든 결국에는 해피엔딩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확신을 가지세요. 아니 내가 돈 모으는 것도 가끔씩 지치는 일인데 내 스스로 자꾸 막 채찍질하면서 이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재밌게 가면 좋겠어요. 재밌게. 저도 이제는 진짜 20대 저도 이제 결혼하고 결혼을 30대 초반에 했는데 한 30대 초중반에는 정말 그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잖아요. 정말 나보다 빡세게. 더해야지. 저보다 진짜 더해요. 졸라맸어요. 그리고 지출 정말 통제하고 뭐 거의 비싼 거 하지 않고. 근데 힘들었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절실함도 있었고 일단은 그때는 태닝텐이라는 진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지. 그러니까 재미를 내가 말하는 어느 거야. 정도의 재미. 클리어를 할 때마다 어. 그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의 어떤 희열과 성취감이 너무 컸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애기들도 둘이나 있고 우리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대잖아. 40대예요? 이제 39살 바뀌잖아요. 네. 아직 3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느 정도의 이제 내가 막 진짜 하드하게 빡시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일단. 근데 그리고 즐기면서 맞아, 뭔가 맞아. 좀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정말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혹은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가 내가 평생 가요. 내가 하나도 관리할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비교적 30대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절약도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보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재수없을 수 있지만 그냥 재밌었어요. 워낙 이제 없이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좌에 그냥 쌓이는 게 맞아. 내가 노력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지난달보다 조금 더 모이는 게 그렇게 보람되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없다? 그치. 근데 뭔가 그 20만 원 더 받고, 아니 남편이 그때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근데 남편이 그 한 번씩 이제 공무원들 야근 수당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수당이 안 나와요. 근데 그때 뭐가 했는데 뭐 30만 원 더 들어왔다. 그러면 남편이랑 알지? 손 하이파이브.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그랬다니까. 유치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뭔가 돈을 모으면서 잔고를 보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남편, 내 아이 또 뭔가를 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길게 가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한 번쯤은 정말 내가 몰입하고 빡세게 한번 절약해보는 기간도 필요하다. 여기 산 증인. 자, 또 뭐야? 신상 좋죠. 그치만 저도 신상 힘들더라고요. 하나가 진짜 거짓걸 못 면합니다. 이거 뭐에 대한 답변일까 궁금하다. 저희도 그래요. 소름 돋았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코트 사고 싶고 아, 뭐 운동화도 사고 주방 용품. 아, 사고 싶고? 잠깐만요. 자, 구채희 작가님 유튜브 보고 공부해보세요. 깨알 홍보해주시네. 현금을 투자로 묶어뒀는데 괜찮은 건가요? 모았다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자산을 산 거면 그것도 내 자산이니까 이게 모은 거나 마찬가지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분이 이분이 84 되게 년생이에요. 되게 네. 동기부여 많이 해주신다. 아까 10억 모았다는 분이 무조건 돼요. 저 재테크 제도 몰랐고 주식의 주도 몰랐어요. 무조건 된다고. 남지 언니, 30대 후반 끝자락에 있습니다. 너무 신상 정보 캐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누가 그렇게 했어. 지금 시드 1억 있으면은 뭘 해야 되냐고. 어떤 넥스트 스텝. 현금 1억 모았는데 그 다음 스텝은 모르겠어요. 일단 되게 고생하셨어요. 근데 일단 아까 그 얘기를 까먹었어요. 1억을 모으기까지가 더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10억을 모으는 건 쉬웠다. 근데 그 1억을 모으는 게 어려운 게 습관이 안 잡혀 있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데 이미 1억을 모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지출 통제하고 맞아. 모아가는 기쁨도 느껴봤을 것이고, 뭔가 그 과정들이 이미 체득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약간 습관처럼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솔직히 진짜 1억 모았을 때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 너무 진짜 나의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거 대단한 거지. 지상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뭐 싱글인지 결혼 안 했으면 결혼했는지 뭐 일단은 신혼 뭔지 모르잖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했을 때 1억을 모았는데 내 집 마련을 안 한 상태다. 근데 언젠가 내 집 마련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1순위 목표는 내 집 마련이니까, 그럼 이 1억으로 내 집 마련을 좀 시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청약은 없을까? 청약은 당첨돼도 내가 계약금 10% 혹은 20%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1억에서 조금만 더 내가 이렇게 여차저차 하면 또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목표가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현금 1억 모으기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 1억으로 뭘 할 건지가 내 목표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경매 공부? 요즘에는 좀 그런 거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목표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왜냐면 내 집 마련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뭐 미국 주식, 뭐 ETF 같은 걸 내가 한 주씩 모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가 있어. 근데 아이한테 하나도 뭔가 증여한 게 없어. 그러면 아이 비과세 기간이 이제 어릴 때 10년 동안 2천만 원 비과세니까 그걸 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급여로만 모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답이 있어요. 급여로만 모으니까 뭐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절약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도 어느 순간은 더 아끼기 어렵겠다라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무한정 내가 뭐 4인 가구인데 한 달 생활비 뭐 100만 원으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인스타에서도
뭐 5인 가구, 4인 가구 생활비 100만 원 산다는 사람들을 봐요. 막 쇼츠나 이런 거 올리거든요. 와, 이런 어떻게 이게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돼? 보면은 다 교육비 제외돼 있고 뭐 고정비 제외돼 있고 변동비로 그 쓴 거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완전 줄이기에는. 지금 뭐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 얘기했죠? 급여로만 모으는 게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더 벌기의 영역으로 나를 나를 넣어야 돼.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나는 진짜 이 급여로만 모으는 게 한계가 있어요라는 게 아기가 지금 있고 저 같은 지금 어린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부부가 뭔가를 하나 사이드 잡을 하나 더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20대 지금 20대라든지 아니면 아직 결혼 안 하셨다 아니면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이다. 주변 지인이 대기업 다녀요, 주중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예식장에서 뭐 이런 거 알바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식당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하면 되는 그런 알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하더라고. 대기업 다녀서 급여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식의 자기가 간절함이 있고, 지금, 신체 건강할 때. 근데, 몰라, 이 말이 현실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를 거기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가 어리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거를 기준을 단정 짓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스텝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말이 좀 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갓난아기 때예요. 아기가 만 5개월 때 저는 유튜브 준비를 시작해서 6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만 6개월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남자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뭐 알바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집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라도 수입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를 키워. 그럼 아이 키우실 때 아이 물건들 많이 사시죠. 물건 살 때 리뷰 보시죠. 그러면 리뷰 인스타그램 보면은 누군가는 아이랑 그냥 본인 애기 사진만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써보고 리뷰를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보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내가 궁금했던 건데 나랑 키우는 나이대도 애기가 비슷하고 이 사람 인스타에 가면 이 사람 블로그에 가면 항상 본인이 사용했던 거, 뭐를 고민해서 샀고 장단점이 어떤 거를 일관적으로 계속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팔로우 안 하세요? 저는 할 것 같거든요. 혹은 내가 아이 이유식이나 유아식 메뉴 고민하는 것도 고민이야. 매번 그 블로그에서 애기 뭐뭐 만들기에 막 내가 메모해두는 것도 아니고 귀찮거든요, 그거. 근데 SNS 갔더니 누군가가 계속 그 꾸준하게 올려줘. 팔로우 안 하세요? 하죠. 그런 걸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키우는 이 뭐라고 해야지? 육아의 현장에 내가 몸담고 있잖아요. 매일 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사는 거, 아이 이유식을 만드는 거, 뭐 준비하는 건데 매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내가 뭔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수입화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갓난아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주제의 영역으로 뭔가를 해서 만들려면 너무 지쳐. 근데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집밥 릴스 왜 올리겠어요? 저 맨날 집밥 내가 할 때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찍어서 올릴 때 이 레시피만 제가 간단히 공유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상 하는 일에 내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올려주세요, 손가락. 네. 이렇게 나 혼자 또 너무 진지했죠. 작년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팔로우도 알았죠?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SNS도 어느 정도 크고 나름 또 인플루언서라고 해주시는데 이 뭔가 영상 기술이 좋아야 되지 뭔가 이 사람이 이미 유명하니까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저는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뜨잖아요. 약간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개떡같이 찍어서 올려도 팔로워가 되게 많고 오히려 사람들이 날 것 그대로 좋아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어떤 수익할 방법이라기보다 나를 자꾸 드러내라. 아니 그것도 맞는데 나를 자꾸 어떤 환경에 가두지 마세요. 내가 아기 엄마라서 뭐라서 남편이 나는 외벌이 주부라서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본인이 만든 거예요. 저는 최소한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면 어쨌든 돈에도 관심 있지만 자기 개발, 뭔가 나를 어떤 한 가지 분야라도 성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는 저를 팔로우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크리에이터의 그 구독자예요.
저랑 닮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할 거예요. 근데 저도 30대 때 어쨌든 한참 막 일을 할 때는 진짜 파이프라인을 많이 밀렸던 것 같아. 내가 어쨌든 우리는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막 단행본 같은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두세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단행본 같은 것도 맡아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때 방송 출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 출연 같은 것도 하나의 또 이제 소득원으로 맞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제.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어떤 이렇게 뭔가 갈구하지 않으면 누군가 거져서 내 입에 떠먹여 주진 않더라고 사실은. 아, 그리고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지금은 맘먹으면 너무 돈 벌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잖아요, SNS에.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 이런 게 뭐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됐고 이랬잖아요. 제약이 오히려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겸직 얘기가 많으시거든요. 저는 공무원이라 겸직 안 돼요. 진짜 공무원 너무 싫네요. 근데 이건 뭔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도 다른 가족 이름 형태에 맞아. 빌려가지고 맞아. 다 나 아는 분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예를 있어. 들어 블로그를 한다. 블로그도 안 되는지 모르겠네. 공무원 일이 되는 게 유튜브가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근데 유튜브 수익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가족들 명의로만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돈 받는 것도 다 해요. 그리고 회사원 겸직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 회사원 다닐 때 방송 출연 같은 거 다 했고요. 이거를 회사가 일개 개인의 이게 짜잘짜잘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송희구 작가라고 왜 대기업 자가에 사는 무슨 그 부자인가 송부자인가 하여튼 그 책 쓴 사람도 다 직장 다니면서 하정에 이제 책 써가지고 웹툰도 만들어 이제 그 판권으로 뭐 엄청 뭐 부동산 자꾸 투자도 하고 그러던데. 내 주파수를 난 이거니까 안 되겠지 맞추면 안 되는 것만 보이고요. 공무원이지만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걸 찾고 내가 회사원이지만 내가 부수입을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아니 회사원인데 다 요새 SNS 하는데 그럼 애드포스트 블로그에 수익 나면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오, 이거 하나 읽어줘요. 채인이 알게 돼서 마인드 완전 바뀌었어요. 목표가 생겼고 참 박봉인데도 돈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빨리 꽃다발. 여기 진짜 답답하네. 난 돈보다도 이런 마인드 자체가 바꾸신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멘탈이 바뀌면 이미 내가 행동이 바뀌게 되거든. 공무원 기여금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가계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저 남편이 공무원이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남편이 공제되는 금액은 따로 여기 잡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행정공제 같은 경우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은 한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행정공제 얘기하시는 건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은 제가 잡거든요. 왜냐면 안 내도 되지만 내가 저축하는 거예요. 그 돈을. 예를 들어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거는 잡죠. 근데 그냥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제해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잡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받는 어떤 국민연금 같은 그런 개념인 건가? 아니 그거는 공무원 연금인데 공무원 연금도 당연히 잡지 않죠. 왜냐면 그거는 얼마를 받을지가 몰라. 국민연금 공단에 가면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고 이렇게 얼마 동안 뭐 앞으로 15년 동안 매달 20만 원을 내면 언제 개시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남편을 빌어서 알게 된 것 중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는 사이다죠 사이다. 어디 있어요? 돈 쓰기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작은 언니 추천으로 오늘 팔로우하고 처음 나방 왔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사이다죠 사이다. 둘 다 팔로우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가족들 추천, 친구 추천 되게 많이 해준다? 그니까. 이걸 좋아하나 보다. 아니 저도 제가 이제 원래는 선배고 후배지만 정말 저한테도 뼈 때리는 그 좋은 사이다 발언 진짜 많이 제가 하거든요. 저번에 라방 했는데 남전이 팔로워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때는 좋은 얘기 많이 해줬고 사람들이 가서 팔로우 했는데 일주일 넘도록 피드를 안 올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여러분 팔로우 했는데 그래서 제가 폭풍 잔소리를 스토리만 겁나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나 나왔네요. 전라. 그래서 엄청 폭풍 잔소리를 했죠. 이렇게 관리하면 망한다. 이러면서 빨리 올려라. 이러면서. 이거 누구 답변했었어요? 나 누구 답변인지 모르겠어, 지금. 888님, 끝에 자리 888이 무슨 뭐 질문하셨어요? 채희님, 저는 항상 부부 월급보다 카드값과 생활비, 고정비가 더 많아서 현금은 부족하고 카드만 쓴답니다. 처음에 질문한 거 그거네.
4개월째 쓰는데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게 끊어야 돼요. 이건 한 번은 마이너스예요. 진짜 딱 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심각해요. 이거는 진짜 나한테 와서 1대1 정신교육을 받아야 돼요. 정말. 지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안 돼요. 아니, 뻔히 보이는데 돈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맞벌이는 한 명이 다치거나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인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될 성인이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방법 없어요. 죄송하지만 방법 없고요. 월급보다 많이 나온다면 일단 카드를 끊으셔야 되고, 지금 당장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다음에 월급 안에서 그 카드값 빨리 조금씩 갚아 나가시면서, 카드도 못 끊어요. 그 카드값 안 갚으면. 이거는 일단 이번 한 달은 뭐 외식 금지부터 해서 정말 초강력한 다이어트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카드를 끊으라고 했는데 팔로우를 끊는 거 제가 아니에요? 팔로우를 끊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도움되는 말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제 여동생이었으면 저는 진짜 멱살 잡고 끊으러. 이렇게 하면 나 그냥 3시간 동안 잔소리할 수 있어. 같이 했겠지. 이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통장 요즘 해지한 사람 되게 많거든. 자가로 집을 보유 중인데 청약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요즘에, 유지하세요. 정해드릴게요. 유지하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저도. 갖고 계세요. 이거 줄이면 그리고 되지. 부담스러우면 납입 중지를 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 안 넣고 갖고는 계세요. 이거 청약 뭐 몇 천씩 넣었어요? 그 넣어도 몇백 정도 아닐까요? 자, 어딨어요? 예전에는 명품 자랑하고 소비 자랑하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 부러웠는데 저도 열심히 모아보고 싶네요. 저축을 잘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하느냐가 정말 그 어떤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5명의 그 소득의 평균값이 저라고 합니다. 본인이라고 해요. 제가 좀 높여드렸어요. 고마워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만 평균값을 만약에 그렇게 쇼핑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에 있거나 혹은 그런 분들만 팔로우해서 보고 있다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명품이 예뻐서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통해서 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끊어낼 기간은 필요해요. 저는 돈 모을 때 사실 단톡방에서도 몇 군데서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내가 몰입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나의 에너지를 더 갉아먹는 혹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그러니까 그들이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내가 계속 그걸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뭔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했죠.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선이 명품이 아니라 저축,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내 안에서 이제 바꿀 변화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딱이네. 지금 하시면 되겠어요. 라방이요? 말 실수 안 하면 전 라방 저장을 해요. 네. 옛날에 라방 저장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라방 저장하면 라방 때는 안 들어오지 않으실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분들도 맞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가급적 그래도 라방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1시간 지났네? 너무 더워. 죄송한데 약간만 좀 읽어주세요. 저 창문 좀 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람지 언니 팔로우해주세요. 여기도 네, 람지 이 지금 틈을 타서 잠깐 또 개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람지 언니 제 인스타그램은 람지 나라예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람지 한글로 하면 돼. 한글로. 댓글 읽어주세요. 이분은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다. 저는 올해 30대, 남자친구는 40대입니다. 10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이래요. 근데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시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 해낼 수 있겠죠? 해내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조언을 잘해야 될 게 어차피 이 남자랑 결혼하실 거죠. 그럼 여기서 뜯어 말린다고 해도 하실 거잖아요. 지금 남자의 부모님 말고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그냥 지금 이것만 듣기로는 40대 남자가 돈이 왜 없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동생이 있다면 돈이 없는 게 기피할 대상이 아니라 왜 돈이 없는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집안이 힘들어서
그 사람이 가장의 역할이어서 뭐 동생들이나 부모님을 건사할 수도 있는 거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 많거나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뭔가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납득이 되는 이유라면은 그래, 그 납득이 되는 이유고, 남자도 정말 나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고 정말 열심히 해볼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 개념 없고 그냥 쓸 거 다 쓰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살아보신 분들이 사람을 어느 정도 이제 볼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돈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된 이게 히스토리적인 면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남편이랑 얘기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력이 있으려면 결혼 전에 무조건 많은 대화, 많은 역할들을 끝내놓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신혼부부 재테크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 책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지금은 솔직히 이미 사랑에 눈이 멀었잖아. 이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결혼하면 죄송하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트러블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본인이 돈을 모은 거는 많으세요? 남자친구가 없어도, 그치? 내가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있고 내가 좀 모아둔 돈이 있고 좀 데리고 끌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약간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의 집안이 되게 어렵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서 본인이 부모님의 빚까지 다 갚아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 남자의 어떤 근성과 어떤 그런 이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믿고 결혼을 한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집안 상황이 여건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은 내가 버는 돈을 다 여기 쏟아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남자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마인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딱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빚을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재테크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지고 집도 두 채나 사고 또 다시 집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조건 경제적으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여러 사안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단지 이제 어떤 경제관념이라든지 돈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그런 부분 때문인 건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나 가족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대신 빚을 갚는 것 때문에라고 하더라도 그 빚이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가도 봐야죠. 근데 정말 경제적인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함께 계속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남자친구가 40대면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지금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보다는 더 적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은 기간이. 그랬을 때도 좀 현실적인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부채님, 전 지방에 사는데 한 번 뵙고 정신교육 받고 싶어요. 빨리 신촌으로 올라오세요. 저 3가지 넘게 질문했는데 아무 답변 못 받았어요. 아니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넘어가면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죄송해요. 라방을 더 자주 하면 좋을 텐데요, 그죠? 연차 쓰고 만나고 싶대. 1대 상담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번 만들어 볼까는 하는데 이것도 너는 시간이 필요해. 사실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 오프라인 재테크 이런 커뮤니티 지금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이것도 이제 계획 중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저도 조금 네. 이제 이런 재테크 오프라인 강의 같은 데이트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혼나고 싶어요, 다들? 네, 혼내고 싶어, 언니한테 혼내고. 훈영이 지금 나오고 싶대. 이래놓고 다 막 팔로 끊어버리고. 진짜 쓴소리 잘합니다. 네. 평소보다 더 낮은 거예요, 여러분. 순화시킨 거예요. 저 결혼 10개월차 새댁인데요. 원래 돈 잘 못 모으는겠지? 못 모으는 여자인데 강의 끊고 엄청 기대 중이에요. 돈 관리 1도 관심 없는 남편 노무 시키는 어떻게 개조하나요?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면 따라오게 돼 있어. 아니 봐봐요. 본인도 지금 돈을 잘 못 모으는 여자라면서요.
남편이 그러니까 협조 근데 못 모지만 자기야 열심히 해보자는 남편이 벼랑 뭐 힘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내가 지금 동반이를 못한다. 백날 내가 얘기를 해봤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오히려 한 명의 멘토가 얘기해주는 책 혹은 강의를 같이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강의든 책이든 그 자체로 뭐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소화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히려 합심해가지고 한번 계획도 세워보시고 내가 솔선수범 해야 돼요. 먼저 시작하자고 한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지금 10개월처럼 완전 따끈한 신혼이기 때문에 이 경제 주도권을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시작하자고 했다가 용두삼이 되는 거지. 말했지만 10개월이면 정말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도 1도 관심 없었는데 제가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하면서 성과로 이걸 보여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인정하고 본인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돈 관리 잘하면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아기가 어린이집 다니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데 남편 육아휴직 시키고 제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바짝 버는 게 나을까요? 미래가 확실치 않아서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 항상 확실치 않아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미래가 좋아질 것 같으면 고민을 계속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지 않아요? 미래보다 불안보다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어린이집 다니면 프리랜서 일을 하세요. 남편 육아휴직 시키고 제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남편대로 일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는 엄마로서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저도 등원시키고 지금 제가 저도 출근합니다. 프리랜서처럼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등하원 제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에요. 굳이 둘 다 할 수 있는데 이 남편의 가능성, 소득의 가능성까지 뺏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궁금해 하는데 이분이 질문을 못 찾겠어. 우리 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자는지. 아이고, 어떡해요. 이쁘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쁘죠? 남편이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기름값 사업적으로 쓰는 돈이 매달 다르고 범위가 너무 커서 신용카드를 안 쓸 수 없고 매번 얼마나 썼는지 이야기를 못 한다고. 같은 쪽 사업하시는 분들도 와이프한테 얼마 쓰는지 얘기 안 하신대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니까요. 아니 나는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게 꼭 남편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를 얘기하면 본인보다 못하거나 본인이랑 똑같이 하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는 사업하는 집들은 다 오픈해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던데? 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할부가 항상 있어요. 남편이 버는 돈에서 남편이 쓸 거 다 쓴 다음에 저한테 주면 그것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거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내가 전혀 해보진 않았고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 줘. 합쳐서 관리하자.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저도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원래는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가계부 안에서 내 생활비랑 사업 경비랑 다 섞여버리면 이건 좀 관리가 안 돼요. 분리를 해놔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가계부를 2개를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사업 경비라는 뭐 큰 항목을 하나 같이 만들어 두시겠죠? 근데 그거는 만들어 두되 처음에는 우리 가게라도 남편이 주는 거에서라도 먼저 관리해 보시는 게 솔직히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나.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아니 지금 뭐 구체인이 말고 순자산 1,000만 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뭘로 한 거예요? 좀 남겨줘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자가와 빚도 얻었지만요. 당연히 부동산 사면 빚이 있죠.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의 약속으로 1년 동안 옷도 사지 않았답니다.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꽃다발 우리 이거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우와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훌륭한 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여기. 1,000만 원에서 4억이면 이거 그리고 40대, 너를 40대. 안지가 지금 이제 몇 년 됐지? 한 4년밖에 안 된 거잖아. 길어야. 그러니까 아니 블로그는 더 오래 됐을 수도 있어요. 블로그는 제가 201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 같은 구시라서 반가워요. 저도 가계부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입출금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못 쓰겠어요. 남편이 바빠서 가계부를 제가 다 맡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소비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계부 제일 쓰기 쉬운 게 적당히 안 쓰면은 제일 쉽잖아. 근데 너무 지출이 많다. 그럼 지출을 혹시 남편이 쓰는 개인 용돈까지 다 지출로 지금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같은 구시씨? 뭐라고 해야지? 구세리님. 왜냐면 그렇잖아요. 생활비로 뭐 하루에 몇십 건을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부부 개인 용돈은 쓰지 않아요. 생활비 가계부에. 그런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될 그게 많다고 하면 그거는 아예 그냥 통으로 30만 원 떼버리고 그건 알아서 쓰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돈기부여. 오늘 진짜 제대로 돈기부여지. 맞아요. 제 제가 근데 소득을 오픈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욕먹을 거 뻔히 아는데, 일단 제가 저를 오래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차원이에요. 사실 저는 세무사분도 돈 오픈하지 마라, 소득 오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항상 얘기하세요. 왜냐면 요새 그런 거 신고하는 뭐 여기 좀 해봐라면서 찌르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럼에도 제가 리스크 안고 하는 거는 딱 그 이유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인스타나 이런 그 SNS 또 통해서 이제 오픈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는 솔직히 근데-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소득이나 지출을 한 개도 오픈을 안 해. 근데 저 한 이 정도 있고요. 여러분 이 정도도 아니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좋은 집이라던가 뭐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하면 여러분 공감이 좀 가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을 얘기하는 사람은 돈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채널을 키우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블로그를 내가 강의를 해. 근데 내가 실제로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블로그를 안 하고 있는 강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최대한 저도 가계부를 판매하고 강의를 판매한 건 소중한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만 원 작아 보여도 그거 그렇잖아요. 2만 원 장 한 번도 볼 수 있는 비용이고, 저 신혼부부 재테크 강의 25만 원대거든요. 진짜 이거 아이 태권도 2달 보낼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만큼 어쨌든 쓰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려면 내가 말한 거에 있어서 진짜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필요하다면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제가 만약에 운동 다이어트다 그럼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득이나 이런 거를 오픈하는데 가끔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더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맞겠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린 거긴 해요. 그래서 나도 막 이런 데 얘기를 하면 욕먹을까봐 처음엔 두려웠거든. 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열광해주고 맞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더 궁금해하고 DM으로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조금 더 진짜 이런 쪽으로 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 같으면 정말 조금 더 솔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블로그 대댓글도 확인 좀 해달라고. 혹시 대댓글을 저희가 하루 종일 확인하는 건 아니고 그 대댓글 다실 때도 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100명 넘게 댓글을 다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담당자랑 보내주시는 담당자랑 저랑 확인을 하는데 매번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옛날에 달았던 댓글이 저 위에 있는데 여기다 달면은 확인이 누락될 수도 있어서 새 댓글로 다시 달아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구독자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서로 동기부여. 이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전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해. 그런 맞아. 커뮤니티하고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 사건 사고도 있고 조금 상업적인 걸로 의도치는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좀 고민입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이제 올해는 뭔가 그런 이제 오프에서 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기회들, 팬 미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팬미팅 아닙니다, 여러분. 좀 나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토크. 아니 그 오프라인은 뭐가 문제냐면 대관 문제부터 해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인력들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하거든. 그리고 정말 간만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라서 대충도 할 수도 없잖아. 프로그램 다 짜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진짜 요즘 주식이 너무 힘들죠. 어머, 작년에 열심히 모은 돈 남편이 주식에 넣었다가 회복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방 듣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자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어요? 혼냈다가 뭐라고 설교했다가 설득했다가 죄송해요 이랬다가 원래는 우리 옛날에는 더 좀 재밌었잖아요. 라방이 막 남편 그 뭐라 그러지? 그 남편 부부 상담 같은 것도 막 같이 막 뒤에서 흉도 봐주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오늘 질문이 일단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뭔가 여기에 지금 대처하기가 급급해. 맞아 우리 맞아 얘기를 뭐 아까 뭐 시간 관리 뭐 이런 것들도 하려고 얘기했었는데 했는데 지금 너무 이제 늦어서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 되게 웃긴 사람들이거든요. 모르죠? 질문 오늘 진짜 많다. 진짜. 모르죠? 우리 막 나 흥겨우면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데 우리 흥자매거든요. 실행력 진짜 중요하지. 이거 하나 해볼까요? 회사가 격주 금요일마다 급여가 나와요. 2주에 한 번. 월 고정비를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팁? 근데 고정비는 소득이 언제 들어오는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고정비는 어차피 한 달 주기로 내가 나가는 거라서. 이거는 녹화본 제가 나중에 올리면 그거 한번 보세요. 아까 고정비 얘기했으니까. 아까 결혼 관련해서. 결혼 경제력 너무 중요해요.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안 생길 갈등도 생겨요. 맞아요. 이거. 네,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 맞기는 한데, 그쵸? 저도 주변에 삼삼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제가 잘 선택했다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우리 집 어른들이 왜 반대했는지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 단점을 눈 감고 데리고 100세 인생 살 수 있으시면 결혼하시고 아님 헤어져요. 뉴뉴 이렇게 했다. 되게 현실적인 답변이시다. 사실 나도 약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결정을 바꿀 것 같진 않아가지고 뭐 갑자기 팬클럽 등장. 채은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모임 따로 만든 거 아니 만나고 싶은 사람 모임 따로 만들었는데 본인들끼리만 만나 너무 웃기겠다. 진짜 엄마들이 반대하면 다 이유가 있고 나중 되면 깨닫게 둬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한 답변이네. 40대면 경제관념. 경제적 부분보다 경제관이 어떤지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상담은 제가 나중에 1대1 코칭 하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사실 코칭은 비용을 많이 받을 수도 없지만은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잘 안 하기는 했었죠. 자, 좀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댓글이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진짜. 라방 유튜브에도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인스타보다 저번에 한 번 올렸는데 몇천 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올리기가 싫은 거야. 이게 약간 유튜브 팔로우랑 이게 인스타 팔로우랑 좀 다른가 보다.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다시 왔어요? 저희 이제 안녕해야 되는데 토크 콘서트 다음에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목표라기보다 희망사항 그 주부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한 두세 분 섭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크 하면은 엄마도 힐링도 되고 돈 얘기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재밌었어요? 재밌다고 맨날 말은 한다고 댓글에 막 너무 재밌었어요 이러면서 내가 이거 녹화본 올리잖아. 그럼 댓글이 없어? 많이 별로 없어. 내 생각보다 없어. 캡처 해주세요. 캡처 진짜. 캡처 지금 해야 돼. 캡처 타임. 아무도 안 한 거 아니야? 유익하면은 여러분 녹화본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게 제가 또 라방 해야지 녹화본 올려야지 하는 힘이 된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재밌었어요? 두 사람 대화나 생각이 비슷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머니메이트가 왜 네.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또 피드에 안 그래도 올리려고 제가 참여했어요. 라방 종종 할 테니까 진짜 정신교육 필요하다. 멘탈 부여잡고 싶다. 언니가 좀 따끔한 소리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현실적인 제가 정해드리잖아요. 전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보세요 안 해요. 이렇게 하세요 딱 정해드리니까 그거 보고 싶으시면은 자주 또 소통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읽어줬다. 채인님 유튜브 보고 필 받아서 수입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개인 가해로 150 벌다가 학원 차려서 4,500 벌고 있어요. 우와,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 합쳐서 월 수입 1,000 찍고 순자산 10억인데 500 이상 저축하며 20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동기부여 주셔서 나태해지지 않고 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캡처 안 되나? 이게 너무 안 좋은 게 캡처가 안 돼갖고 방송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현실 보통의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누군가 같은 거를 보고 누군가는 행동에 옮겨서 내가 진짜 내 삶이 변하고 누군가는 그대로 그냥 뭐 그걸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실천이 진짜 중요하구나. 맞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또 우리 라방 다음에 이번 달 가기 전에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여기가 저희가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밤에도 음. 와가지고 라방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라방 1시간 반이 너무 긴 거 아니야? 아, 1시간 반이 아니구나.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지. 10분 정도. 9시,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9시 반부터 했으니까?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2시간 했어요. 근데 목 아파요. 어머, 오늘 미쳤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머, 여러분 빨리 끝내요. 자야지. 여러분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알겠습니다. 탁탁탁탁.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DM 드릴게요. 캡처했어요. 저번에도 누가 아, 캡처해주고 그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진짜. 좋은 멘트 있을 때 누가 캡처 좀 탁탁탁 해주면 좋겠다.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음에 봐요 또. 굿나잇. 다음에는 약간 시간 관리 이런 거 얘기 좀 하자. 그래.